네,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아침부터 공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교재는 일단 지금 출간이 약간 딜레이 돼가지고 금요일에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교재 실물로 나오기 전까지는 교재 PDF로 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날은 그렇게 교재 진도는 많이 안 나갈 거고요. 어디를 피시냐면 교재 제일 앞에 보시면 그 2페이지 걸쳐가지고 형사절차 개관도라고 있을 거예요. 그림 그려진 거. 일단 거길 펴두시고 이거 들어가기 전에 또 좀 이제 서론격으로 설명할 게 좀 있으니까 첫 시간, 두 번째 시간에는 진도 상관없이 좀 전체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게 형사소송법이죠. 뭐 이제 텍스트적인 개념을 어차피 책에서 이제 배우면 되는 거고 그냥 이해를 위해 가지고 간단하게 기본 개념부터 잡고 가려고 하면 형사소송법을 개념을 잡기 전에 일단 형법 개념을 잡는 게 맞아요. 그래서 형법하고 형사소송법을 묶어가지고 형사법이라고 그냥 크게 얘기도 하거든요. 자, 형법을 또 가장 간단히 얘기하면 범죄와 그러한 범죄에 대한 처벌하는 형벌을 각각 규정하는 법률을 형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형법 공부하시다 보면 제일 앞에 총론 앞부분에서 뭘 배워요? 죄형 법정주의 배우죠. 죄형 법정주의 자체가 범죄 형벌을 법에서 정한 대로 해야 된다는 주의예요. 그래서 방금 앞에 있는 말을 그냥 줄여놓은 거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형법, 이건 형법을 따로 안 배운 사람들도 아는 거 살인죄죠. 자, 살인죄가 어떤 범죄고 살인죄를 범한 사람을 어떻게 처벌하냐라고 누가 물어보면 어디를 피는 거요? 형법전을 펴가지고 살인죄가 써있는, 보통 살인죄죠. 250조 1항을 딱 펴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살인죄가 뭐냐라고 해서 기본적인 살인죄 요건은 사람을 살해한 거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법에 써 있는 거고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 살인이라는 범죄를 범한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 건지 형벌까지 규정하고 있죠. 물론 이제 해석의 여지 같은 게 있어가지고 추가적인 법리나 해석이나 판례 같은 게 이제 들어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형법이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살인죄라는 범죄가 이런 거다. 살인죄라는 범죄를 범한 사람은 이렇게 처벌하겠다를 법률에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형법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거고. 자, 형사소송법도 역시 간단하게 얘기하면 형법을 실현하는 절차를 정하는 법률이에요. 쉽게 예를 들면 또 뭐다? 형법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살인죄를 범했고 그럼 당연히 형법적으로 그 사람한테는 형법 250조에 따라 살인죄라는 범죄가 성립하고 그 사람을 그 살인죄의 법정형대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서 사형 교수형에 처하거나 교도소에 일정 기간 가둬두거나 해야겠죠. 자, 그런 식으로 처벌까지 할 것 같으면 당장에 뭐 해야 돼요? 사람 죽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진짜 죽였는지 왜 죽였는지 어떻게 죽였는지 몇 명 죽였는지 이런 거 수사를 해야죠. 혹시라도 이 사람이 죽인 게 아니면 이 사람을 처벌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범인을 확인, 발견, 확보하고 증거물 같은 거 수집해서 수사기관이 흔히 말하는 그 경찰이 수사기관 중 일종인 거죠. 수사 절차를 거친 다음에 당장에 뭐야? 이 사람을 또 이제 형사 재판으로 보내야 돼요. 그래서 형사 절차에서 이제 재판하는 걸 공판이란 표현도 같은 말이에요, 그냥. 재판으로 보내가지고 이 사람이 살인죄가 유죄가 맞구나. 그러니까 이제 살인죄의 성립을 전제로 징역 15년에 처해야겠다, 뭐 무기징역에 처해야겠다, 사형에 처하겠다 이제 법관의 판단이 들어가죠.
그런 식으로 재판을 받게 한 다음에 이제 징역 10년짜리가 확정이 되면 이 사람을 말 그대로 이제 교도소에 끌고 가가지고 가둬둬야죠. 그걸 이제 형을 집행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살인죄를 범한 사람을 형법에서는 살인죄라는 건 이런 거고 사형무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딱 이렇게만 써 있으면 실제로 그런 살인죄를 범한 사람을 붙잡아다가 재판에다가 처벌해서 교도소에 가두고 집행하는 일련의 절차죠. 수사 절차, 공판 절차, 집행 절차. 이따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가장 간단히 말하면 뭐야? 이런 식의 형법을 실현하는 절차를 또 한 단어로 줄여 얘기하면 형사 절차예요. 당연히 이런 형사 절차니 재판이 수사니 맘대로 하면 안 되겠죠. 역시 형사소송법이라는 법률에서 정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에 사람 막 맘대로 붙잡으면 안 될 거잖아요. 요건 갖췄음을 전제로 막 영장 같은 것도 받아가지고 붙잡아야겠죠. 그런 내용들,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규율하는 법이 형사소송법이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배울 게 이쪽인 겁니다. 그래서 절차를 정하는 법이어서 형사소송법을 절차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절차법과 비교되는 형법을 범죄의 실체를 정한다 그래서 실체법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형법은 실체법이고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고요. 여러분들 지금 또 배운 그 민법이 실체법인 거고 민사소송법이 절차법인 거예요. 그래서 실체법하고 절차법은 결국 형사법이라는 큰 카테고리로 묶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형사소송법 공부를 할 때 은근히 형법 개념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까 시작하기 전에 형법 한 번이라도 배우셨죠? 라고 물어본 게 형법을 한 번도 안 배운 사람이 형소를 생으로 처음 배우는 거랑 그래도 형법에서 어느 정도 기본 개념을 잡은 상태에서 형소를 배우는 거랑 좀 난이도가 달라지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형법 공부를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에서 다루는 주요 개념 같은 게 형법에서 자주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차피 두 과목 전부 다 공부하고 두 과목 시험 준비를 하기 때문에 너무 이거를 칼같이 끊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유기적으로 약간 보완관계 있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사소송 공부할 때 형법 개념이 자주 등장을 해요. 그럼 이제 제일 편하게 이제 수업할 것 같으면 이런 건 다 형법에서 배우셨죠? 그냥 넘어가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형법 공부가 아직 좀 덜 돼 있거나 했어도 막 까먹고 한 게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형사소송법 수업이지만 기본적으로 형소법 이해에 필요한 형법 개념 같은 것도 최대한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추가 설명도 하면서 갑니다. 그럼 당연히 형소법에서 추가 설명하는 형법 개념은 형소시험용으로는 그렇게 중요한 얘기들이 아니에요. 그냥 이해를 위해서 필요한 설명이지. 근데 당연히 뭐요? 여기서 형소법 시험에는 필요 없지만 결국 여러분들 형법 시험도 보고 형법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것들을 끊어가지고 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다 그냥 공부를 하는 대상으로 잡고 이제 형소법 수업이니까 형소법에 좀 더 집중만 하겠다고 생각하시면서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냥 이 정도 개념만 잡고요. 자, 그 다음에 절차계관도 펴두시고 자, 전체적인 형사 절차를 전체적으로 개관을 간단히만 하고 갈 거예요. 지금 우리 형사 절차 개관도에 그려진 전부인데 이걸 이렇게 세부적으로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세부적인 내용은 차근차근 뒤에 본문에서 배워야 되는 내용이고 지금 오늘 첫 시간에 할 거는 뭐냐면 차근차근 기본서 내용을 배우기 위해서 읽어내기 위해서 그래도 형사 절차라는 게 이렇게 구성이 되고 그 구성되는 세부 절차에서 등장인물을 지칭하는 용어가 이런 거다 정도는 알고 봐야 책이 읽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기초 개념을 간단히만 설명합니다. 뭐 필기 따로 안 하셔도 되고 그냥 그 형사 절차 개관도에 써 있는 거 확인하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자, 형사 절차는 크게 세 가지로 쪼개요. 자, 세부적인 내용 지금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첫 시간에 설명하는 거는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외우겠다 작정하면 전체적인 이해도가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외울 거는 어차피 뒤에 책 가서 배우는 거니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쭉 따라가면서 이해하는 걸 집중을 하시고 지금 외워야 될 거는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딴 건 다 필요 없고 요 정도 단어 개념 정도 단어 정도는 좀 따서 외워두세요 하는 게 있을 거거든요. 그것만 외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금 좀 전에 얘기한 거죠. 자, 형사 절차는 크게 세 가지예요. 수사 절차, 공판 절차, 집행 절차. 절차라는 건 기본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수사를 먼저 하고 공판한 다음에 집행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사 절차는 간단히 또 예를 들면 뭘 말하겠어요? 자, 보통 나쁜 사람은 가불병정으로 많이 예를 들 때 나쁜 놈은 가불병정 이렇게 하고 그 객체 피해자는 A, B, C, D 뭐 이렇게 들고요. V라는 건 피해자라고 할 때 그냥 붙이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자, 갑이라는 나쁜 놈이 술 먹고 집에 가다가 어깨가 살짝 부딪혔는데 시비가 붙어가지고 선량한 시민 A를 때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런 건 형법 시간에 배우는 거죠.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흔히 말하는 때리는 거예요. 그 때리는 거를 이제 법적으로 평가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폭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학을 좀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어떤 개념을 끊게 되냐면 사실적인 개념하고 법적인 규범적인 평가적인 개념을 쪼개는 거거든요. 사람을 폭행했다는 표현하고 사람을 때렸다는 표현은 다른 말이에요. 사람을 때렸다라는 건 사실적인 문제인 거고 그걸 형법 규범적으로 평가하면 사람이 사람을 때렸으니까 이건 폭행한 거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거든요. 자, 이걸 왜 쪼개겠어요? 사람을 때린다고 무조건 폭행되는 게 아니라 애시당초 처음부터 때리긴 했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때린 거면 이건 법적 평가가 어떻게 바뀌어요? 때렸지만 살인 미수로 바뀌어요. 그래서 때렸다는 표현하고 폭행했다는 표현이 원래 구별되거든요. 뭐 시험하고 직접적인 상관은 없어도 이제 듣다 보면 좀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갑이 폭행의 고의로 A를 때려가지고 이제 법적으로는 폭행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형법을 뒤져가지고 아 이게 폭행죄구나 확인한 다음에 폭행죄에 대한 법정형 찾아가지고 이 사람을 유죄 판결 때리고 교도소 끌고 가거나 교도소 끌고 가 징역 가두거나 뭐 벌금을 때리거나 뭐 이렇게 해야겠죠. 자, 그러면 당장에 뭐 해야 돼요?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아니 왜 사람을 때리고 있어요? 말리고 얘를 붙잡아다가 수사를 하겠죠. 흔히 말하는 경찰이 나쁜 놈들 때려잡고 수사하는 거예요. 그냥 수사 절차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첫 시간에 뭐만 정리하냐면 등장인물을 지칭하는 용어 정리만 하세요. 절차별로 같은 사람이지만 절차별로 지칭하는 용어들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책을 읽어야 되니까 기초적으로 등장인물을 지칭하는 용어 정도만 딱 정리하세요. 절차 3개 끊어가지고. 자, 수사는 누가 하는 거? 일단 주체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수사기관에는 쉽게 말하면 검사하고 경찰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수사권을 가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이에요. 수사기관은 검찰 소속의 검사가 있고요. 경찰 소속 경찰이 있는 거예요. 경찰청 소속에. 자, 근데 우리가 형소법을 배울 때 물론 경찰이란 표현도 틀린 건 아닌데 자주 보는 표현이 경찰이란 표현보다 훨씬 자주 보는 표현, 우리가 답안에 쓰는 표현으로는 경찰이란 단어를 쓰기보다는 사법경찰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제 사법경찰관하고 사법경찰리는 계급으로 구별하는 거니까 큰 의미는 없고, 자, 경찰을 다시 2가지로 쪼갭니다. 물론 뭐 3가지로 쪼개기도 하는데 우린 이것만 알면 돼서. 자, 사법경찰이라는 게 있고 경찰 안에 또 사법경찰이 아닌 뭐 행정경찰 뭐 이런 거 있어요. 보안경찰, 행정경찰 이렇게 지칭하거든요. 자, 그럼 뭐겠어요? 수사하는 경찰이 사법경찰이에요.
여러분들 경찰서 딱 가서 형사과 들어가면 형사들 있죠. 형사들은 조폭 때려잡고 범죄 수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야말로 경찰 공무원 중에서도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법경찰들이에요. 흔히 말하는 그 형사 아저씨들. 자, 그러면 당장에 어떤 아저씨 있어요? 경찰 공무원인데 경찰서 경무계 경리계 가면 경리계장이나 그 경리계 소속 경찰 공무원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요? 나쁜 놈들 때려잡고 수사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경찰서 행정 회계 업무 담당하시죠. 그럼 그분들은 경찰 공무원이지만 수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업무 자체가 행정경찰이라고 분류해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이런 형사 절차, 수사 절차에서 등장하고 다루고 문제에서 읽고 답안 쓰는 경찰들은 둘을 묶어서 통칭하는 경찰이란 표현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법경찰이란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급에 따라서 경위 이상이 이제 독립된 수사권한이 있는 게 사법경찰관이 되고요. 경사 이하 순경까지 사법경찰리는 관에 대한 보조자로서 수사기관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안 쓰셔도 돼요. 어차피 네이버 치면 나와요, 여러분들. 경찰 계급해서 네이버 치면 이거 그냥 나와요. 그 책에도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지금 막 외우려고 하지 말라 그랬죠, 이런 거. 자, 그래서 수사기관은 일단 수사 절차는 누가 하는 거다? 수사기관, 검사, 사법경찰 관리가 주체가 돼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법경찰 관리가 말이 너무 길죠? 그냥 줄여서 얘기할 때는 사경이라고 그냥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경, 검사, 사경 이런 단어를 이제 자주 들을 거예요. 자, 그러면 수사의 대상은 누구겠어요? 갑이죠. 지금 폭행이라는 범죄를 범한 걸로 의심되는 사람은 갑이잖아요. 갑이 진짜 범인이 맞는지, 갑이 진짜 때린 게 맞는지, 그냥 단순히 때리려고 한 건지 아니면 막 강간의 실행에 착수였는지 이런 것들을 수사에서 밝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사 절차는 수사의 주체 수사기관이 누구를 대상 상대로 수사하는 거다? 피의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 수사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상대로 하는 절차다라고 딱 잡으세요. 등장인물 지칭하는 용어 정리하라 그랬죠. 그래서 수사 절차의 메인 등장인물은 검사, 사경, 수사기관과 그 상대방 피의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사기관이 이렇게 수사를 쫙 했어요. 그럼 결론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이놈이 진짜 범인이 맞고 폭행죄라는 범죄를 저지른 것도 맞고 처벌도 해야 되고 충분히 할 수도 있다라고 나올 수도 있지만 당장에 어떤 경우일 수도 있어요? 수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죠. 아니면 때리긴 했는데 맞은 놈이 막 강간범이어가지고 정당방위로 자기 목숨 구하려고 때린 걸 수도 있죠. 그럼 그 처벌하면 안 되잖아요. 자, 결론은 재판으로 보내고 유죄 판결 받게 해서 교도소 보내서 처벌하거나 벌금 집행까지 하게 하거나 아니면 엉뚱한 사람 잘못 수사하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보내주거나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당연히 다음 형사 절차가 진행되려면 이 인간이 범인이 맞고 처벌도 가능하고 처벌이 필요하다까지는 판단이 나와야 이제 그 다음 형사 절차로 넘어가겠죠. 자, 그래서 수사 절차 다음이 공판 절차예요. 공판 절차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야? 형사 재판이에요. 공개 재판할 때 공개 재판의 약자 같은 거랑 생각하셔도 돼요. 재판이라는 표현보다는 절차를 지칭할 때는 공판 절차라는 표현을 좀 자주 씁니다. 재판이라는 표현도 틀린 건 아니에요. 자, 이제 이 사람이 폭행을 범한 나쁜 놈이다 다 확인까지 됐으니까 말 그대로 뭐 해야 돼요? 폭행죄로 이제 재판 보내가지고 유죄 판결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재판을 하는 건 수사기관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런 식의 재판하는 공판 절차에서 재판의 주체가 누구겠어요? 재판을 진행하는 주체는 법원이에요. 이건 뭐 법학을 배우지 않더라도 그냥 상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재판은 법원에서 하는 거죠. 법원에서 판사가 주체가 돼서 합니다. 헌법 시간도 헌법도 배우잖아요.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는 헌법에 직접 규정해요. 재판은 법관만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법원이 주체가 돼서 재판을 수행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인 등장인물이 2명이 더 나옵니다. 당장에 누가 있겠어요? 갑이 있겠죠. 재판받는 갑. 그럼 당장에 이제 갑은 재판에 와가지고 법원, 판사 쳐다보고 제가 안 때렸는데요. 무죄 주장이에요.
제가 때린 건 맞는데 합의했으니까 좀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유죄 인정인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재판받는 일방으로서 갑을 지칭하는 표현이, 자, 갑이 수사 절차에서는 피의자였어요. 이제 이 아저씨가 공판 절차로 오면 갑을 지칭하는 용어가 달라져요. 피고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민사를 여러분들이 같이 배우니까 이거 가끔 용어 헷갈리신 분들이 있는데, 민사에서는 원고, 소를 제기하는 원고, 소제기를 당하는 피고라는 표현을 쓰죠. 피고라는 단어하고 피고인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형사에서는 피고인인 거고 민사에서는 피고예요. 이 단어가 섞이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같이 배우다 보니까 가끔 초반에 그 답안 쓸 때 이거 섞어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실수는 하시면 안 돼요. 답안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형사 답안에서 피고라는 단어가 나와버리면, 야, 이 사람은 용어 자체도 정리야. 이건 실수의 영역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건 헷갈리지 마시고, 이제 같이 배우다 보면 헷갈릴 수는 있는데. 자, 그리고 여기가 비어있죠. 재판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법원 판사 앞에서 이 두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두 사람이 싸우는 거를 법원이 위에서 지켜보고 누구 손을 들어줄 거냐 판단하는 게 최종적인 재판이고 판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야? 나 안 때렸다 무죄 주장하는 식의 이런 피고인에 대한 대립 당사자라는 표현을 써요. 이 상대방이 누구냐면 검사예요. 그러니까 검사는 수사 절차에서는 수사기관이에요. 근데 이제 재판, 공판 절차로 넘어오면 피고인에 대립되는 당사자로서 재판하는 당사자가 돼요. 재판받는 당사자예요. 자, 그래서 공판 절차의 주체는 법원, 검사, 피고인이고요. 용어를 좀 더 정확하게 쓰면 이 법원을 지칭할 때 수소법원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왜 수소라는 표현을 쓰냐면, 자, 용어 정리를 하나 더 해요, 이제. 지금 딱 판서하는 정도 단어만 정리하면 되거든요. 뭐 세부 개념까지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런 단어가 있구나요. 자, 수사가 다 끝나고, 아까 얘기했죠. 수사가 다 끝나고 수사를 해보니까 이 인간이 범죄를 범한 게 맞고 범죄가 성립하고 처벌해서 그 처벌이 가능하고 처벌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재판으로 보낸다 그랬잖아요. 공판 절차로. 그럼 수사 절차가 끝나고 공판 절차로 사건을 보내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공소를 제기한다 그래요. 공소제기라는 단어 하나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공소제기가 있으면 절차가 수사 절차에서 공판 절차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같은 말로 기소한다라는 표현도 쓰고요. 형법책 보시면 이 단어가 자주 나올 건데 소추라는 표현도 써요. 소추한다는 표현도 씁니다. 물론 뭐 이론적으로 학자들에 따라서 요거를 뭐 달리 뭐 비슷한 개념이 약간 달리 보는 견해도 있는데 여러분들 수험적으로 안 필요 없어요. 그냥 공소제기, 기소, 소추는 같은 말이에요. 그냥. 자, 그리고 헌법 시간에도 배우셨을 수도 있는데, 자, 공소제기는 누가 하는 거요? 수사권 자체는 검사, 사경이 나눠 가져요. 둘 다 있어요. 자, 근데 기소 권한은 이건 헌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률 개정한다고 못 바꾸거든요. 자, 기소 독점주의라 그래서 공소제기는 검사만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공소제기가 있으면 이 사건을 공소제기에 따라 받아서 지금 현재 우리 이 폭행 사건, 갑의 폭행죄 사건을 재판하는 법원이에요. 전국에 있는 모든 법원이 아니라 현재 우리 사건을 공소제기를 받아서 재판하는 법원이에요. 그래서 수소법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그냥 법원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현재 공판 절차, 우리 사건 재판하는 법원을 지칭하는 용어는 수소법원이에요. 자, 그리고 형사재판의 기본적인 구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수소법원 앞에서 검사랑 피고인이 싸우는 거예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형사재판의 구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피고인은 나 안 때렸다라고 무죄 주장할 거고 검사는 저 인간이 때린 게 맞다고 유죄 주장할 거예요. 증거 같은 거 막 이제 증인 같은 거 반박 증인 신문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둘이서 막 싸워요.
유죄다, 무죄다 반박하면서 막 다투면서 싸워요. 그거를 수소법원이 지켜보고 검사 손을 들어주면 유죄가 나올 거고 피고인 손을 들어주면 무죄로 풀려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소송의 주체라고 하면 이 세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 소송의 주체 세 사람 중에서 방금 같이 싸우는 사람 있죠? 서로 싸우는 이 두 사람을 묶어서 지칭할 때 당사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장 같은 걸 읽을 때 공판 절차에서 검사 외의 타방 당사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면 당사자는 검사 피고인이니까 검사 외의 당사자는 피고인 지칭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딱딱 그냥 문장을 읽어낼 수 있으면 돼요. 이런 개념이나 단어지 지시대명사에서 이게 순간 멈칫하면은 정작 외우고 이해해야 될 거에서 이해도가 떨어지죠. 그래 처음에 단어 정리를 시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형사재판을 진행하고요. 형사재판을 진행한 결과 피고인 말이 맞다라고 법원이 믿어줘서 무죄를 때려버리면 교도소 끌려갈 일 없죠. 자, 이렇게 교도소 끌려가고 벌금 선고돼 벌금 이제 돈 뺏어가고 강제 집행하고 하는 거를 집행 절차라고 해요. 사형 집행 같으면 죽여버리는 거고 징역, 유기징역 집행 같으면 일정 기간 동안 교도소에 가둬놓고 밥 먹이고 일 시키고 재우는 거예요. 벌금 집행 같으면 돈 내라고 해놓고 안 내면 강제 집행까지 하고 막 경매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집행으로 가기 위한 계기가 되는 건 자, 아까 수사가 끝나고 공소제기 되면 공판이 되는 거고요. 재판에서 뭐가 나와야 집행이 되겠어요? 유죄가 나와야 돼요. 너무 당연하니까 그냥 말은 생략해요. 그 유죄 판결이 선고돼서 확정이 되면 징역 10년이면 교도소에 10년 동안 가두는 거고요. 벌금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토해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집행 절차로 넘어가고요. 자, 역시 등장인물 정리하면 집행의 주체는 다시 검사로 갑니다. 이게 법원이 유죄 판결 때린다고 집행을 법원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은 오해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제 여러분들은 배웠으니까. 자, 그래서 집행의 주체는 다시 검사로 가고요. 자, 역시 유죄 판결, 징역 10년 때려받고 이제 교도소에 갇히는 사람이죠. 똑같은 갑인데 역시 갑을 지칭하는 용어가 집행 절차에서는 달라집니다. 형을 받는 사람이죠. 형을 받는 사람이라서 수형자예요. 그래서 집행 절차에서 갑은 수형자가 됩니다. 이게 이제 지금은 뭐 이 단어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구별되는 단어 정도만 한번 들어두세요. 이게 수용자라는 단어랑 섞어 쓰는 경우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구별되는 개념이에요. 수용자라는 건 미결 수용자 그래가지고 집행 절차가 아니라 수사 공판 절차에 등장하는 용어예요. 이런 게 있구나 일단 한번 듣고 넘어가시고 기본서 이제 공부할 때 앞부분에서 한번 설명은 다시 할 겁니다. 형법 공부하시다 보면 미결 구금일수, 미결 수용 이런 식의 표현을 좀 가끔 또 볼 거예요. 형법에서도. 자, 이건 차치하시고. 자, 그래서 다시 와보면 형사 절차라는 건 크게 수사 절차, 공판 절차, 집행 절차고요. 수사는 검사, 사경,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상대로 하는 거고 수사 끝나고 공소제기 있으면 공판 절차가 시작되고 공판 절차 형사재판은 수소법원이 당사자, 검사, 피고인이 싸우는 걸 지켜보고 판단하는 거고요. 이 공판 절차에서 등장하는 수소법원, 검사, 피고인을 소송의 주체라는 표현으로 묶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검사, 피고인을 공판 절차에서 당사자라는 표현을 쓰고요. 자, 이렇게 재판 결과 유죄 선고 확정되면 이제 이 아저씨 교도소 끌고 가는 게 집행 절차고요. 집행의 주체는 다시 검사, 형을 받는 수형자가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딱 지금 쓴 정도, 이 수용자 빼고 지금 쓴 정도 절차 넘어가는 계기 되는 두 개 등장인물 지칭하는 용어 있죠. 요 정도만 딱 첫 시간에 외워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좀만 더 추가로 봅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뭘 배울 거냐예요.
자, 당연히 뭐요? 그 절차 계관도에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 이전 절차도 있고 막 여기서 막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 진행되고 하는 거 있는데 그건 지금 계관하는 단계에서는 안 합니다. 어차피 뒤에 가서 배워야지 지금 들어갔지 뭔지도 몰라요. 자, 파트에서 다루는 그 파트명에서 등장하는 기본 개념을 몇 개 더 볼 거거든요. 자, 어디를 볼 거냐면 자, 여기를 보세요. 요 용어를 이제 정리할 거거든요.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고 교도소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선고된 유죄 판결이 확정이 돼야 집행 절차로 넘어가서 교도소에 끌려가는 거예요. 자, 요 개념을 이제 배울 겁니다. 자, 뭔 소리냐면 헌법 시간 배웠을 거예요. 우리 민사든 형사든 재판은 심급제도는 헌법상 직접 보장이에요. 헌법에서 뭐라고 규정해? 대법원을 최종 법원을 하고 밑에 각급 법원 규정이니까 최소한 두 번 재판,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심, 두 번 재판 받을 권리는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거니까 법률에서 단심제 같은 거 함부로 못 정합니다. 헌법 시간에 배우죠. 자, 그래서 심급제도라는 걸 규정하고요. 자, 이게 이제 법원조직법 등 법률에서 어떻게 구체화해요? 헌법 객관식이잖아요. 심급제도는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다만 3심으로 하는 거는 법률에서 구체화하는 바 4심제도로 법률 개정 바꾸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되 단심제로 엎어버리는 건 안 된다예요. 그거 헌법 객관식이에요. 자, 우리 형사재판은 3심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지금 아까 가비법안 폭행죄에 대해서 첫 번째 재판이, 첫 번째니까 1심이에요. 1심에서 이 아저씨가 유죄다, 유죄임을 전제로 피고인 갑을 징역 10년에 처한다라고 유죄 판결이 선고야. 판결이 선고된다라는 단어를 써요. 판결은 선고예요. 징역 10년의 유죄 판결이 1심에서 선고됐다 그래가지고 이 아저씨가 바로 교도소에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3심제도 심급제도가 직접 보장되니까 어떻게 돼요? 유죄 판결이 1심에서 나왔더라도 피고인이 이거에 불복해서 뭐 할 수 있어요? 2번, 3번 재판 더 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나 유죄 아니다. 이거 잘못된 거니까 무죄로 바꿔주세요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재판이니까 2심이에요. 자, 2심에서 똑같이 또 유죄가 나왔더라도 어떻게 돼요? 바로 또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있죠. 이거 2심 재판도 잘못됐으니까 한 번 더 무죄로 바꿔주세요. 불복해서 세 번째 재판까지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요런 식의 절차가 흘러가는 게 기본이고 민사도 마찬가지 3심 제도는. 자, 그러면 다시 와가지고 재판에서 집행으로 넘어가려면 유죄 판결이 선고만 가지고는 안 되고 선고된 유죄 판결이 확정까지 돼야 된다거든요. 자, 그럼 확정의 개념이 뭐냐면 선고된 판결 등에 대해서 그 재판에 대해서 통상 일반적인 불복 방법 수단으로 그 유죄 판결에 대해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상태를 확정됐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확정이 돼야 그 판결의 효력이 발생해요. 징역 10년이 선고된 유죄 판결이 확정이 돼서 효력이 발생해야 그거 가지고 집행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효력을 발생 안 하면 집행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판 단계에서 집행 단계로 넘어가려면 유죄 판결 선고된 게 다툴 대로 다 다퉈서 더 이상 다툴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확정이 되면 효력 발생해서 그거 가지고 끌고 가서 집행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통상의 불복 수단, 불복 방법이 뭘 말하겠어요? 상소를 말합니다. 자, 상소가 뭐냐면 자, 다시 여기로 와요. 아까 얘기했죠?
첫 재판에서 유죄가 나왔어요. 아, 나 이거 도저히 승복할 수 없고 난 무죄니까 재판 한 번 더 해주세요라고 하죠.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서 당사자요. 당사자니까 검사, 피고인 둘 다 말이에요. 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피고인이 하는 걸 예를 많이 드는 거죠. 유죄니까. 자, 피고인이 나 이거 유죄 승복 못하겠으니까 무죄로 바꿔주세요. 재판 한 번 더 해주세요라고 2심을 청구 제기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항소를 제기한다 그래요. 그래서 2심을 다른 말로 항소심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2심에서도 또 유죄가 나면 어떻게 돼요? 또 불복해가지고 세 번째로 이 사건 재판 또 해주세요라고 이제 의사표시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상고를, 기억이에요. 상고를 제기한다 그래요. 그래서 3심을 상고심이라고도 해요. 자, 그리고 이러한 항소 상고를 묶어서 판결에 대해서 불복해서 청구하는 이 전체, 이걸 묶어서 지칭하는 게 상소예요. 상소를 제기한다 그러고 2, 3심을 묶어서 상소심, 시옷이에요. 상소심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다시 요 개념하고 요걸 이제 합치시면 돼요. 자, 뭔 소리예요? 1심 판결이 선고된 상태는 아직 미확정이에요. 확정이 안 돼요. 왜 확정이 안 됐어요? 2, 3심 남아있잖아요. 헌법에서 보장되고 법률에서 구체하는 3심, 2, 3심 재판이 열려있죠. 아직 가능성이. 아직 불복수단 남아있잖아요. 1심 판결 선고된 사정만으로는 아직 그 징역 10년 유죄 판결 미확정 상태고 집행 안 들어갑니다. 항소 제기에서 2심 판결 선고됐고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징역 10년이 그대로 유지됐다 하더라도 아직 3심 남아있죠? 통상의 불복수단 남아있죠? 아직 미확정 상태고 집행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 이건 언제 확정되는 거예요? 상고를 제기해서 3심에서도 징역 10년이 그대로 유지돼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4심은 없잖아요. 그리고 통상의 3심 불복제도 다 거칠 대로 거쳤으니까 통상의 불복 다 거쳤고 4심제도 없죠?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상태가 언제 되는 거예요? 3심 판결 선고가 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상태가 돼서 확정이 돼서 이제 뭐예요? 징역 10년 교도소 끌려가는 거예요. 요게 확정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형사 절차에서 중요하게 뭘 배우겠어요? 수사 절차 구구절절히 배우고, 공소제기 방식 효과 같은 것도 배우고, 공판 절차 어떻게 재판하는지 막 배운 다음에 집행을 들어가서 뭘 배우겠어요? 재판의 종류, 효력 같은 거 배우고 확정돼야 집행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이 미확정 상태에서 통상의 불복 절차인 상소 절차를 배워요. 상소 파트가 생각보다 시험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순서는 수사, 공소제기, 공판, 재판, 상소를 배우고 마지막이 집행이에요. 그래서 상소 절차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1심에 대한 2심을 항소라고 한다고 그랬죠. 2심에 대한 3심을 상고라고 하고 2, 3심을 묶어서 상소라는 표현을 쓴다. 그 정도 단어 또 봐두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확정이 되면 이 판결은 재판은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이제 불복할 거 다 했으니까 못 건드리고 그냥 교도소나 끌려가는 거죠. 자, 근데 또 파트가 이제 마지막에 하나 추가로 또 붙는 게 뭐가 있냐면 비상구제 절차라는 게 있어요. 원래 확정되면은 할 거 다 했으니까 그 판결은 못 다투는 건데 우리 형사소송법에 아주 예외적으로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도 불복해서 다툴 수 있는 제도가 있고요. 그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많이 들어봤어요. 재심이에요. 막 몇십 년 전에 막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옥살이하신 분들 요새 막 재심으로 무죄 방면해가지고 막 만세부로 신문기사 나는 거 있죠. 그걸 재심이라고 하는 비상구제가 확정 판결에 대한 예외적인 불복 절차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비상상고라는 게 있는데 요건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거의 그냥 버리는 쪽으로 갑니다. 재심만 우린 잘 보면 되거든요.
그냥 이런 게 있다예요. 그래서 상소 배우고 비상구제 절차도 배우고 끝이 나야 되는데 안 끝나고 마지막에나 더 들어가는 게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배우는 공판, 일반적인 공판 절차 말고 좀 특이한 게 있거든요. 그걸 특별 절차를 그래가지고 따로 묶어가지고 배우는 게 있어요. 자, 특별 절차도 여러 개가 있는데 뭐 다 배울 필요 없고 시험에서는 우리가 공부하는 범위 내에서는 두 가지 개념 정도만 나와요. 지금은 뭔지 몰라도 돼요. 어차피 이거는 책 들어가서 배우셔야 돼요. 약식 절차와 즉결 심판 절차 두 가지 정도만 개념 잡고 약식 정도만 좀 우린 배울 거예요. 우리 사례 시험이어서. 이건 이제 객관식용이어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크게 파트만 지금 본 거예요. 파트에서 다루는 중요 절차 개념만. 자, 우리가 이제 순서대로 어떻게 배운다고요? 그냥 순서 쭉 지금 말한 순서를 배울 거예요. 자, 수사 배우고 공판 배우고 그 사이사이 배운 다음에 자, 근데 시험에서 집행 파트는 안 나옵니다. 사례 시험은 집행은 낼 게 없어요. 객관식도 집행 파트는 거의 버리는 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집행 절차까지지만 수험적으로는 집행 절차는 기본 강의 예비수는 안 배고 그냥 버려요. 아예 안 나오기 때문에 사례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집행은 빠져버리고 이제 공판 재판한 다음에 상소 배우고 비상구제 절차에서도 재심 배워요. 역시 비상상고는 거의 버리는 파트예요. 그리고 특별 절차에서도 역시 약식 위주로 좀 간단히 보고 즉결도 거의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앞으로 배워 나갈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세부 개념 같은 거 문장 정리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책에 다 써 있고 책에서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절차 개관도 한번 보시면 자, 이 페이지 그 나란히 펴두시고 자, 중간에 보시면 동그라미 검정색 수사 파트, 그 다음에 오른 페이지 공판 파트, 그 다음에 집행이죠. 그리고 수사와 공판에서 그 화살표 위에 보시면 공소제기 있죠. 그래서 공소제기, 기소소추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공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 확정되면 집행 절차로 넘어가는 거고요. 자, 수사 절차는 등장인물 네모칸 있죠. 하단에 수사기관, 검사, 사경위, 피의자를 상대로 하는 거고요. 공판 절차는 수소법원, 검사, 피고인, 그리고 검사, 피고인을 묶어서 당사자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집행 절차, 검사, 수용자인데 집행은 시험에 안 나와요. 자, 그리고 공판, 집행 그 사이 화살표 위쪽 보시면 상소, 비상구제, 특별 절차, 검정색 네모 박스 음영 있죠. 요 정도 다루만 눈에 한번 발라보시면 돼요. 어차피 내용 뒤에 가서 배우는 거니까. 자, 그리고 그 사이사이 밑에 막 복잡하게 더 있는 거는 지금 봐도 뭔지 몰라요. 뭐 지금 설명한다고 정리되는 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하나 이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배우겠구나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교재 들어갑니다. 자, 파트 1 서론으로 가셔가지고요. 자, 교재 2페이지로 가요. 자, 근데 또 이제 세부 진도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얘기하면 자, 지금 기본 강의 이제 기본서라고 기본서가 페이지로 따지면 800페이지 좀 안 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800페이지짜리 기본서 한 거를 정말 세부적으로 한 문장 한 문장 다 보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막 무슨 뭐 변호사 시험 막 이런 것처럼 객관식이니 사례 주관식 이런 거를 다 보는 사람들이면 전체 800페이지를 객관식용으로라도 끊어서 다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사례 시험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 객관식용은 정말 필요 없는 건 쳐버리고 그냥 이해를 위해서 한번 읽어볼 정도는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는 거고 우리는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례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내용과 답안에 쓸 내용들이에요. 문제 풀고 답안 쓸 때 필요한 거 위주로 쳐내면서 갈 겁니다. 그래서 800페이지를 이 한정된 시간 안에 다 꼼꼼하게 보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걸 쳐내니까 완급 조절도 하고. 자, 그러면 당연히 뭘 하셔야 돼요? 교재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커리큘럼이 진행되고 수업이 반복될수록 형법 전체 내용을 공부하는 건 똑같은데 회차가 점점 줄어들죠. 강의 회차도 줄어들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딱 D대가 잡혔을 때 계속 모든 과목을 반복해서 볼 거잖아요. 회독수를 늘린다 그러죠. 반복해서 보는데 처음에는 한 달 내내 형소를 보지만 그 다음 막 10일, 20일, 12일 막 10일에 끊어서 봐야 돼요. 그 다음은 더 짧은 기간에 봐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800페이지짜리 두꺼운 기본서를 정리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백지 상태에서 내가 뭘 봐야 되고 뭘 외워야 되고 요런 건 좀 더 한 번 더 봐야 되고 이건 다시 안 봐도 되고 요런 것들을 정리하고 표시를 안 해두고 공부하면 다음번에 또 볼 때 까먹어요. 그럼 생으로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되잖아요. 그럼 시간이 당연히 너무 많이 들어가고 보다가 시간 부족해서 막 밀려버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는 내가 딱 시험장까지 들고 갈 메인 교재 딱 기본서예요. 기본서 딱 메인 교재 잡아가지고 그걸 시험장까지 계속 반복해서 보는 과정에서 정리하고 쳐내고 해서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뭐야? 시험 전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내일이 시험이에요. 내일이 시험이면 우리가 형소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 종일 시험을. 다른 과목도 있지 심지어. 그러면 딱 전날 생각해보면 뭐예요? 완전 이제 긴장도 돼 있고 체력도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어요. 1년 내내 공부하니까 지금. 멘탈도 이미 막 흔들흔들 하는데 어쨌든 이제 내일 시험이니까 앉아가지고 내일 형소를 봐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딱 다른 과목이랑 딱 시간 분배해가지고 아무리 많이 해봤자 형소를 내가 딱 하루 왼종일 해서 전날이면 한 서너 시간 보는 거예요. 정말 많이 잡으면. 실제로 해보면 한 두세 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1년 동안 형소법 공부했던 거를 시험 전날 빠짐없이 다 봐야 돼요. 나올 만한 것만 찍어가지고 발췌해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이제 무슨 동차반 시험 볼 때 그런 걸 하는 거고 1년을 이제 차근차근 공부해서 제대로 해서 들어가지 붙어 나가겠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 서너 시간에 뭐 해야 돼요? 1년 동안 공부한 걸 다 봐야 돼요. 메인 교재가 기본서면 기본서를 1페이지부터 800페이지까지를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가면서 다 봐야 돼요. 물론 요거를 정도 갈 시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교재 정리 표시해놓고 덧대놓은 거. 어떤 표시? 이때 봐야 될 거, 이때 안 봐도 될 거 대충 훑어볼 거예요. 그쵸? 그런 것들 완급 조절해가지고 표시해놓은 걸 바탕으로 훑으면서 보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마지막에 볼 때는 이렇게 2페이지가 이렇게 펴져 있으면 쓱 보고 넘기고 쓱 보고 넘기고 쓱 보고 쓱 보고 넘기고 쓱 보다가 요거 잠깐 생각 안 나면 좀 읽어보고 생각났으면 다시 읽고 넘기고 해가지고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 넘겨야 돼요. 발췌해서 보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발췌해서 본 게 나오면 붙는 거지만 당연히 안 본 거 나오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한 페이지씩 어쨌든 쫙 훑어봤으면 어쨌든 전날 본 거면 다음날 기억나거든요. 좀 부실하게 쓸지언정 쓰면 붙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날 아침에도 봐요. 이때 한번 보고 이날 아침에도 한두 시간, 2시간 정도 충분히 공부할 시간 나오거든요. 그럼 이때 한번 보고 이때 빨리 한번 더 보면 붙어 나갑니다. 전체를 다 본다는 걸 전제로. 자, 그러니까 교재 정리의 목표는 요걸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오늘 배운 거를 복습하려면 교재 정리 안 해도 돼요. 오늘 아침에 들은 거 기억 다 나요. 굳이 책에다 표시 안 해도 오늘 아침에 배운 거 오늘 오후 저녁에 복습할 때는 교재 정리 안 해도 돼요. 교재 정리 목적을 오늘 배운 거 복습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재 정리 목적은 뭐예요? 이번 달에 배워놓고 한두 달 또 쉬다가 형수 들어갈 거죠? 그럼 한두 달 쉬다 보면 다 까먹어요. 당연히 까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두 달 있다가 다음 수나 한 달 있다 다음 수나 딱 들었을 때 책을 딱 펴봤을 때 책에 표시되고 정리된 걸 보면 기존에 공부했던 게 그때 떠오르는 거예요. 다 까먹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한번 다시 보고 기존에 정리했던 거에다 덧대서 한번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지울 거 지우고 표시할 거 더 표시하고. 그런 식으로 책을 1회독, 2회독, 3회독, 4회독, 최소 5회독까지 혼자 보는 것까지 해서 한 5, 6회독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1년 내내 계속 보고 정리해놨던 거 서너 시간에 쫙 보고 시험날 아침에 한 30분 쫙 보고 시험장 들어가가지고 붙어 나가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교재 정리 목적은 오늘이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복습은 정리 안 해도 돼요. 그거
오늘 배운 거 알록달록하게 막 뿌듯하게 결과물 남기려고 교재 정리하라는 거 아니에요. 항상 교재 정리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여기다가 밑줄을 칠지 여기다 포스트잇을 붙일지 형광펜을 그을지 말지는 기준이 뭐라고요? 내가 요걸 시험 전날에 형광펜을 펴놓으면 형광펜이라는 게 눈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보기 싫어도 보게 돼 있거든요. 형광펜을 칠해놓으면. 그럼 내가 여기서 이걸 칠했을 때 요거 이날 시험 전날에 2시간 만에 이걸 다 봐야 되는데 바빠 죽겠는데 내가 요거를 칠해놓는 순간 이걸 볼 거거든요. 읽고. 그럼 시간이 몇 초라 더 걸리겠죠? 그러면 이거를 봐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기준으로 여기다가 내 밑줄을 칠 거냐 포스트잇을 붙일 거냐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교재 정리도 막 하시면 안 돼요. 교재 정리라는 거를 막 혼자서 막 밑줄 그으면 막 연필 같은 거랑 막 칠하면서 공부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교재 정리 방법을 추천하는 거예요. 물론 100% 이렇게 해야 된다는 아니고 이거 참고해가지고 본인이 활용해가지고 수정해가지고 본인 방법으로 통일하시면 돼요. 이런 교재 정리 방법은 모든 법학 과목 공통이에요. 민법 같은 것도 그대로 갑니다. 자, 그래서 교재 정리를 어떻게 할 거냐 얘기하려는데 교재 정리 방법은 결국 답안 작성법하고 이어져요. 우리가 교재 정리 왜요? 답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책에다가 왜 밑줄 긋고 이거 왜 외우는 거예요? 그걸 외워서 답안에 써야 점수를 받으니까 책에다가 밑줄 긋고 외우고 다시 마지막까지도 읽어보는 거예요. 답안에 현출할 일이 없는 문장이나 단어는 내가 외울 일이 있어요? 주관식 시험에서? 없어요. 객관식 같으면 눈에라도 발라야 돼요. 다 맞춰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결국 정답을 답안에 써서 쓴 거에 대해서 점수를 받고 그 점수 모아가지고 커트라인 넘겨서 붙으려고 하는 거죠. 답안에 쓸 일이 있는 거는 외워야 돼요. 외우면 한 번 본 거 가지고 당연히 안 해요. 계속 봐야 돼요. 계속 봐야 되니까 표시해서 남겨놔야 돼요. 요건 외워야 되는 거니까 머릿속에 까먹었다고도 다음번에 책 볼 때 아 이거 외워야 됐었지 다시 외우자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답안에 쓸 일이 없으면 외울 일이 없으면 답안 책에다 표시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교재 정리 방법을 위해서는 답안에 내가 뭘 쓸 건지 좀 잡으셔야 돼요. 자, 기존에 민법 같은 것도 하셨으니까 기본적인 법학 답안은 똑같아요. 사례 답안 구성은 다 똑같습니다. 자, 형사소송법 사례문 시험이 나왔을 때 형법도 마찬가지고 민법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인 답안 구성이 어떻게 돼요? 이런 표현은 아무 의미 없어요. 구성만 맞으면 돼요. 이 쟁점의 정리라고 써야지 문제 제기라고 쓰면 안 되고 문제점이라고 쓰는 건 이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구성만 맞추는 거예요. 의미 내용만 통하면 이런 표현 같은 거는 실제로 저 같으면 이 목차도 잡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문단만 나누는 거지 시간 아깝게 목차 안 써도 돼요. 근데 전체적인 구성은 이 순서대로 갑니다. 이 순서는 바뀔 수 없어요. 구성 자체가. 자, 요거를 세부적으로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푸는 문제가 어떤 식의 구성을, 쟁점을 잡고 가는지를 먼저 얘기하면 아까 처음에 얘기한 거예요. 사람을 때리는 거는 사실적인 표현인 거고 폭행했다라는 건 법적인 평가가 한번 들어간 규범적인 표현이라고 그랬죠. 오히려 여러분들이 형법이 이해하기 더 쉬우니까 형사보다 절차는 아직 안 배워가지고. 자, 갑이 피해자 A를 때린 사실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인정 문제예요. 사실 인정을 먼저 합니다. 만약에 갑이 A를 때린 사실 자체가 없다, 인정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걸 무슨 형법적으로 폭행죄니만이 평가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사람이 폭행죄냐 죽일 생각으로 때려가지고 살인미수냐 강간하려고 때린 거에서 강간미수냐 이렇게 평가를 할 것 같으면 일단 어떤 사정이 인정이 돼야 돼요? 갑이 A를 때린 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거 인정이 돼야 돼요. 항상 법학에서는 이 판단이 먼저 들어가요. 자, 그리고 나서 갑이 그냥 뺨 한 대 올려치려고 때린 거다라는 사실이 인정이 되면 그걸 우리가 어떤 판단, 법학이니까 법적인 판단이에요. 법적 판단이에요.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요?
형법전을 막 뒤져보니까 사람을 폭행하면 폭행죄라고 써있잖아요. 자, 그래서 갑에게는 어떤 판단? A에 대한, 피해자 A에 대한 폭행죄가 성립하고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라는 규범적 판단으로 넘어가요. 민법도 마찬가지예요. 갑이 을한테 도자기를 주기로 했고 을이 갑한테 그 대가로 5천을 쏴주기로 했어요. 각각의 사실이 인정돼요. 계약 사실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법적인 평가가 어떻게 들어가요? 이게 매매계약이다, 교환계약이다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매계약으로 평가가 되면 그 매매계약 효과에 대한 막 의혹까지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갑과 을이 그런 계약을 맺은 사실 자체가 없으면 무슨 매매계약 효과로서 무슨 동시인 항변 같은 걸 따질 일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법학 케이스는 사실 인정을 먼저 하고 인정되지 않는 사실은 다 쳐내는 거야. 쳐내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만 모아다가 그걸 규범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는 건 없어요. 자, 그리고 이거든 결론을 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판사가 그냥 관상 보니까 너는 왠지 때릴 것 같아서 때렸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당연히 모든 판단 결론에는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자, 사실 인정의 근거가 뭐예요? 사실을 인정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때렸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찔렀다. 찔러가지고 심장을 파열해서 죽게 했다. 이런 식의 사실 인정의 근거가 되는 건 뭐야? 이게 증거야. 증거의 개념, 이제 뒤에 가서 증거법을 배울 건데 증거의 개념 자체가 사실 인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가 증거의 개념이에요. 그럼 사실은 증거 가지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럼 판단은 뭐야? 사람을 때렸는데 왜 폭행이에요? 사람을 찔러 죽인 왜 살인이에요? 여기 뭐가 들어가요? 방금 계속 설명하면서 뭐였어요? 형법 규정을 보면 써있다요. 형법 규정을 읽어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살인죄고 그걸 어떻게 처벌한다 다 써있죠. 폭행죄 딱 펴보면 사람 폭행한 거 요거 다 써있죠. 그런 식의 법률 규정을 근거로 사람 때렸으니까 폭행죄다. 죽일 생각으로 때렸으니까 살인미수다. 강간하려고 폭행까지 나아갔으니까 강간이다. 강간미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처벌하냐까지 판단도 들어가죠. 당연히 법적인 판단의 근거의 제1의 근거는 규정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법학을 배우는 거예요. 법률 규정 배우는 거죠. 자, 근데 뭐야? 자, 형법 같은 거 배울 때 배우죠? 사람을 폭행죄 딱 펴보면, 아니, 살인죄로 하죠. 살인죄 딱 펴보면 뭐라고만 써있어요? 사람을 살해한 자라고만 돼 있어요. 규정에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석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사람을 살해할 때는 그 살인의 객체는 자기 외에 타인을 의미해요. 그래서 자살은 살인죄가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뭐가 들어가요? 규정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요. 사람을 폭행한 게 폭행죄예요. 그럼 폭행이 뭐냐를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해요? 신체,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해석을 하죠. 규정이라는 건 추상성을 띠고 간결하게만 써있기 때문에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항상 그걸 법적으로 해석하는 게 들어가요. 자, 그럼 우리가 정리하는 규정에 대한 해석은 결국 판례예요. 그 중에서도 대법원 판례죠. 그래서 규정이 애매하거나 해석이 이어지거나 공백이 있으면 그걸 판례 해석론을 집어 넣어가지고 거기에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긴 했는데 자기 목숨을 끊은 거예요. 그럼 타인의 목숨을 끊은 게 아니니까 규범적으로 살인죄로 평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사람을 죽인 건 맞는데 자기를 죽인 거기 때문에 타인을 죽여야 성립하는 살인죄는 성립 여지 없다라고 이제 형법 같은 거 풀어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이제 일반 이론 같은 것도 당연히 있어요. 판례까지 가지도 않고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해석한다. 그리고 실무에서 이렇게 그냥 해석한다는 실무 예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 판례, 일반론 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거를 묶어가지고 지금 뭐라고 통칭하냐면 그냥 법리라고 해요. 그래서 규범적인 판단의 근거는 법리가 됩니다. 법리라는 건 규정, 판례 등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와가지고 민법 같은 거 모의 시험도 한번 보셨죠? 자, 우리가 푸는 사례 시험은
우리가 이제 시험장에서 봐야 되는 사례 시험, 원래 법학이라는 거는 요쪽 영역 판단도 있고 요쪽 영역 판단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는 시험은 100% 이쪽이에요. 우리가 보는 사례 시험은 100% 이쪽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보는 시험 양식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시험장에 딱 들어가가지고 시험지 받은 상태에서 봉인지 붙어 있죠. 봉인지 뜯으시면 안 돼 막 겁주잖아요. 그리고 종이 딱 치면 쫙 뜯어가지고 시험지를 딱 펴면 시험지에 뭐라고 돼 있어요? 형법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같이 갑이 길 가다가 어깨부대 시비가 붙어가지고 피해자 A 어쩌고저쩌고 말싸움 끝에 죽어라 하고 A를 팼다 이렇게 들어가죠. 이 경우 갑의 죄책을 논하시오. 형법 문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갑이 A를 때렸고 갑이 A를 찔러 죽였을 때 갑에게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를 논해봐라.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요. 형법 사례 같으면. 형사소송법 사례 같으면 어떤 나쁜 놈이 이렇게 찔러 죽이고 막 도망가고 있는 현장을 순찰 돌고 있던 경찰이 발견해가지고 영장 같은 것도 없이 일단 그 인간을 붙잡고 제압해서 체포했다. 이러한 수사기관의 행위가 적법한지 논하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자, 문제 유형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인정되는 사실을 쫙 정리해서 한 페이지 몇 문 안에 쫙 써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설문이 뭘로 끝나요? 이렇게 인정되는 사실을 쫙 깔아주고 거기에 대해서 규범적으로 평가해서 갑에게 형법적으로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 절차법적으로 경찰 행위가 적법한지 위법한지 법적인 판단을 해라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답안에 쓰는 거는 그 판단의 결론만 띡 쓰는 게 아니라 논리적 전개를 한 다음에 맞는 말을 써야 돼요. 맞는 전개를 하고 써야지 답 점수가 들어가는 거죠. 객관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양식 자체가 요건 깔아줘요. 객관적으로 인정된 사실을 쫙 정리해서 깔아주고 뭐만 하라고 지금 물어보는 게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이에요. 평가만 잘 해봐라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는 사례 시험이에요. 이게 이제 변호사 시험으로 이제 사법 시험은 없어졌으니까 변호사 시험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실시되는 수험 법학 시험 중에 유일하게 변호사 시험이 요걸 둘 다 물어봐요. 이건 시험의 유형이 바뀌어요. 기록 시험이라 그래가지고 여기를 물어볼 것 같은지 뭘 던져주겠어요? 문제에서 증거를 던져줘요. 증거 기록을 몇십 페이지짜리 몇백 페이지를 던져주고 여기서 이 인간이 때린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찾아봐라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사례 시험은 100% 이쪽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와가지고 다시 여기 와요. 지금 이 설명이 여기까지 왔죠? 지금 설명하는 것 중에 외울 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럼 뭐야? 갑이 죽어라 하고 A를 막 패 죽이려고 때렸는데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멈춰가지고 주의까지 못했어요. 그럼 살인 미수거든요. 폭행이 아니라. 자, 그러면 갑의 죄책을 물어보는 그런 식의 사실관계 깔아주고 이 경우 갑의 죄책을 논하시라고 하면 갑에게는 살인 미수가 성립한다예요. 가장 또 쉽게 얘기하면 갑이 A를 찔러 죽였어요. 여기에 대한 갑의 죄책을 논하시라고 하면 결론은 갑에게는 A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결론이에요. 그게 답이에요. 자, 근데 논증이 들어가야 돼, 주관식에서는. 자, 어떤 논증이 들어가요? 일단 인정되는 사실은 문제지에 써 있는 거니까 내 답안에 쓸 필요 없어요. 자, 일단 뭐가 들어가야 돼요? 요게 들어가야 돼요. 결론을 내기 위해서 이 인정되는 사실, 문제에서 제시하고 이 깔아주는 사실관계에 적용될 규정이나 판례를 소개하셔야 돼요. 형법 250조 1항을 딱 펴보면 사람을 살해한 자가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써있다. 그 다음에 뭐야? 우리 사안도 갑이라는 나쁜 놈이 타인인 A를 심장을 찔러가지고 죽이는 등으로 살해까지 했으니까 결론, 갑에게는 살인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니까 답안 구성이 어떻게 들어가요? 결론을 내기 위해서 적용될 법리를 먼저 소개해요. 이 법리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규정 판례가 들어갑니다.
일반 이론까지는 잘 안 들어가긴 하는데 뭐 개념 같은 것도 좀 쓸 일이 있어가지고 한 줄씩은 들어가는 편이에요. 자, 요런 걸 쓴 다음에 이제 소개를 했으면 바로 결론으로 가는 게 아니야. 아까도 얘기했죠? 사람을 살해하면 살인죄가 성립하고 여기서 사람이라는 건 자기 외의 타인을 의미하고 살해라는 건 사람의 심장이 멈춰야 살인 거예요. 그런 식의 해석이 다 들어가고 어떤 사안 검토가 들어가요? 주어진 사실관계를 소개한 법리에 포섭하는 문장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법리 소개 살인이라는 게 뭐다 쫙 썼으면 우리 문제에서 주어진 사실관계에서도 갑은 자기 외의 타인인 A를 죽어라 하고 심장을 찔러가지고 과다출혈로 심장이 정지돼서 사람을 죽게까지 하였다. 이게 포섭이죠. 여기에 객관적으로 인정된 사실관계를 조합해서 써준 다음에 그래서 살인죄가 성립한다예요. 결론은 항상 한 줄이에요. 위법하다, 적법하다, 살인죄다, 아니다예요. 자, 그래서 규정 판례 소개하고 주어진 사실관계를 소개한 법리에 포섭한 다음에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기다, 아니다, 이거다 답 내리는 게 여러분들이 쓰는 답안입니다. 이건 법학 답안 모두 공통이에요. 자, 그럼 1번은 뭐야? 저 같으면 이거 그냥 1번 거의 생략해버린대요, 요새 같으면. 자, 1번은 뭐요? 요런 거 하겠다 그냥 서론이에요. 네가 물어보는 죄책 관련해가지고 형법 250조의 살인죄 성부가 문제니까 이하에서 논할 것들을 키워드만 몇 개 언급해가지고 이런 거를 네가 물어보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 답안에서 쓰겠다라고 언급해주는 정도 정리예요. 그래서 문제를 제기한다. 이 결론 내기 위해서 문제되는 게 이런 거다. 여기서 논할 쟁점들을 미리 정리한다예요. 어떤 식으로 쓰더라도 아무 의미면 내용만 통하면 되고 구성만 맞으면 돼요. 지금은 좀 뜬구름 잡는 거긴 할 건데 당장 이제 토요일부터인가 시험 보고 답안도 볼 거잖아요. 당연히 모범 답안 같은 것도 이 구성에 맞춰가지고 드립니다. 그런 것들도 좀 읽어보면 이제 역으로 좀 이해가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안 구성이 된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외울 부분이 어디예요? 여기는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는 외우는 게 아닌 게 뭐야? 소개한 거, 여기는 어떻게 쓰겠어요? 여기 문장이 좀 길게 들어가는데 사실관계 포섭을 해야 되니까. 여기 들어가는 말들은 다 어디 있는 거요? 문제지에 써 있는 거랑 내가 위에서 정확히 소개한 법리를 조합해 쓰는 거예요. 여기는 외워 쓰는 게 아니죠? 내가 실제로 미리 공부한 대로 정리한 대로 외워 쓰고 베껴 쓰고 할 거는 법리 부분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들 주의하실 게 여러분들 시험은 시험장에서 법전을 주죠. 시험장용 법전을 주잖아요. 주관식 사례시험에서 시험장용 법전을 주는 시험이 있고 주지 않는 시험도 있어요. 옛날에 그 경찰관부 사례시험은 법전 안 주거든요. 자, 법전을 안 주는 시험 같으면 요거 다 생암기예요. 다 생암기인데 우리 시험장은 법전을 주죠. 법전을 주면 여러분들 요거를 외워야 맞겠어요? 법전을 주니까 법전을 펴가지고 베끼는 게 맞겠어요? 요건 베껴야 돼요. 여러분들 주관식 사례시험에서 시험장용 법전을 주는 시험인데 요거 답안에 쓸 일이 있으니까 외워야지. 이거 외우는 것처럼 시간 낭비하는 거 없어요? 오히려 외웠으면 더 부정확해요. 여러분들 아무리 열심히 외워봤자 법전 베끼는 것보다 당연히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시간도 찾아서 베끼니까 오래 걸리겠다 막연히 생각하는데 실제 써보시면 알아요. 이거 베끼는 게 훨씬 더 빨라요. 법전 펴가지고 딱 그대로 그냥 문장 보고 베껴버리면 훨씬 더 정확하고 빠릅니다. 그리고 법전을 그대로 베끼면 채점하는 사람이 뭐라고 태클도 못 걸어요. 문장을 왜 이렇게 썼니?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고 태클도 못 거는 게 아니 법전에서 이거 그대로 썼는데 무슨 태클이에요? 그냥 정답인 거지. 그쵸? 규정은 베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외웠을 건 어디야? 여기를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보시면 또 판례 요지가 이렇게 한 문단으로 정리되어 있죠. 근데 판례를 내가 이 판례가 정말 시험에 중요해가지고 외워 쓴다 그래도 이 한 문단을 답안에 다 쓰는 경우는 없어요. 이 한 문단에서도 키워드랑 핵심적인 표현을 정리해가지고 정리한 표현으로 외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체크, 1차적으로는 정리가 돼야 돼요. 어떤 말을 남겨 쓸 건지 비문 없이 문장으로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리한 문장을 암기하게 들어가셔야 돼요. 당연히 일반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주관식 시험에서 여러분들 베낄 부분하고 외울 부분을 구별하셔야 돼요. 이 구별이 안 된 상태에서 막 이것저것 외우고 있으면 공부 양이 너무 늘어납니다. 그럼 당연히 외울 거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고 쓸데없는 게 빈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 요런 걸 구별하셔야 돼요. 그럼 당연히 이걸 구별해서 책 정리도 하셔야 되죠. 지금 책 정리하려고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재 정리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들 사례 시험에서 중요 쟁점을 아예 박스로 묶어놨어요. 교재 5페이지 한번 보세요. 내용은 보지 마시고 구성만 보세요. 내용은 다시 공부해야 돼요. 자, 여기 들어갈 거예요. 5페이지에 있는 박스 1, 2, 3, 4 써 있는 거는 이 법리에 들어갈 내용을 소목차 세분해 놓은 겁니다. 자, 내용은 아직 몰라요. 쟁점 정리 1번에 있는 키워드가 실제 답안에 여기 들어가요. 네가 물어보는 거 D냐 아니냐 되냐 안 되냐 관련해 가지고 요런 거 법리 부분이 문제된다라고 소개하는 게 1번의 쟁점 정리예요. 여기도 외울 내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자, 다시 내용 보시면 이 표현 같은 건 정리됩니다. 쟁점 키워드라고 보통 말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법리에 들어갈 게 이게 되냐 안 되냐 관련해서 내용은 몰라도 세 번째 줄 한번 보세요. 이러한 절차 형성적 규칙이 적법하냐 안 하냐에 대한 법리 견해 대립이거든요. 그래서 견해 대립 2번 보시면 1번 적법하다 동그라미 2번 부적법하다고요. 3번이 판례 태도고 견해 대립 소개하고 판례까지 소개한 다음에 4번이 논리적으로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실제 사안포섭은 이대로 답안을 쓴다 그러면 검토해서 결론 내린 대로 사안포섭하는 거예요. 적법설의 입장에서 요렇게 이게 타당하다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요렇게 쓰는 거는 옛날 사법시험이나 현재 변호사 시험 사례인 거고, 자, 우리 법무사 시험은 견해 대립과 검토는 난립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네 번째 유형으로 법리기재에 방금 본 것처럼 견해 대립 학설, 판례까지 소개하고 이 중에서 나는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검토 내려가지고 쓰는 거를 따로 잡거든요. 자, 근데 우리 시험은 아예 시험 문제 자체가 이런 식의 견해 대립이 있으면 그냥 판례대로 써라예요. 그래서 요게 날라가요. 요게 날라가면 결국 판례만 남는 거예요. 결국은 판례예요. 자, 대신에 그냥 단순 판례 적용하는 케이스가 있고 요런 식으로 따로 학판검으로 잡히는데 쳐내고 나서 판례만 쓰는 게 있는 거예요. 당연히 후자가 훨씬 더 중요하고 후자가 훨씬 더 시험에서 배점이 더 큽니다. 자, 그 대신에 뭐는 날리지 않아요? 쟁점 정리는 안 날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기본서에서 이렇게 쟁점 박스가 있으면 1번에 있는 쟁점 정리, 쟁점 키워드하고 견해 대립 검토도 왜 책에서 안 빼냐면 이해는 하셔야 돼요. 이해를 위해서 한번 읽어는 봐야 돼요. 이해를 해야 판례가 뭔 말이고 판례에서 중요한 멘트가 뭔가가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책에서 지우는 건 안 돼요. 대신 쓸 일은 없으니까 밑줄 체크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 정리할 대상은 1번하고 3번이에요. 그래서 1번이 이쪽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판례가 이 법리기재에 들어가는 거고 판례도 다 쓰는 건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책 지금 쟁점 박스에 있는 식으로 굵은 글씨 표시되어 있죠. 좀 더 단어나 핵심 키워드 표현 같은 걸 더 끊어 정리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체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최종이에요. 자, 이제 교재 정리를 할 것 같으면 보통 이제 밑줄 위주로 가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형광펜은 좀 쓰지 말라고 하는 게 형광펜 수정이 안 돼요. 한번 그어버리면 그걸 어떻게 더 덧대기도 애매하고 지우기도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그냥 볼펜으로 밑줄 긋고 한 막판에 갔을 때 형광펜 같은 거 이제 덧대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본인 스타일대로 가시면 돼요.
자, 이제 밑줄 근다 그러면 당연히 뭐겠어요? 요런 걸 구별하셔야 돼요. 왜? 규정은 베낄 거고 판례는 외울 건데 또 다 밑줄 긋는 게 아니라 단어를 끊어 밑줄 하셔야죠. 일반 이론도 필요한 거는 체크를 하셔야 돼요. 필요 없는 건 읽고 넘어가는 거고. 그래서 색깔 구별을 하면 물론 추천이에요. 제가 그냥 이렇게 공부했다요. 자, 쟁점 키워드는 좀 눈에 들어와야 돼요. 이건 빨간색으로 그냥 밑줄 긋습니다. 물론 역시 이것도 표현 정리해서 단어나 키워드 위주로 가요. 문장을 통으로 밑줄 긋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 그리고 규정은 역시 구별해야 됩니다. 뭐 색깔은 맘대로 하시되 구별은 하셔야 돼요. 요거를 한 색으로 다 긋는 건 없어요. 그리고 판례는 녹색으로 가고, 자, 일반 이론은 그냥 검정색으로 가면 돼요. 딱 요렇게 맞춰가지고 교재 정리하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내가 또 혼자 공부하다가도 체크할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재 정리랑 무관하게 그래도 한 번씩 체크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밑줄 긋고 할 때는 나머지는 연필로 하시면 돼요. 해놓고 나중에 피 좀 지저분해 지워버리면 되니까. 딱 요 정도 구별해서 가세요. 그러니까 원래 학설까지 쓰는 답안이면 좀 더 세분해가지고 막 내가 이제 검토 내리를 학설은 남색으로 가고 반대 소설은 하늘색으로 막 이렇게까지 막 구별해서 복잡복잡해 가는데 우리는 학설 날려버리니까 책 정리를 훨씬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딴 거는 몰라도 색깔은 마음대로 해도 돼요. 뭐 정록생맥이신 분도 있고 막. 이게 딱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규정하고 판례가 구별돼 있어야 돼요. 왜? 규정은 베낄 거예요. 물론 중요하니까 체크는 해요. 왜? 일단 베끼더라도 이게 무슨 내용이고 어딜 펴서 요거 어디에 써있다는 알아야 되니까 당연히 공부는 해야 됩니다. 대신에 이거는 베낄 거고 이거는 기를 쓰고 계속 외울 거거든요. 한 번 외우면 그냥 한 번 외워서 까먹는 건 정상이에요. 계속 까먹으면 밑 빠진 덕에 물 붓는 거지 계속 이제 외우는 거야. 시험장 딱 들어갈 때 내 머릿속에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역시 나머지랑 또 구별해가지고 일반이론 많이는 아니더라도 밑줄 그것들이 있을 거니까 검정색으로 통일해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생각보다 책에 밑줄을 많이 긋는 게 이게 기본서라고 하더라도 수험 기본서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한번 줄여가지고 정리해 놓은 책이에요. 원래 진짜 막 교수 기본서라고 치면 형사소송법도 한 1500페이지 나오거든요. 그거를 줄이고 1차로 한번 줄여놓은 정리 기본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밑줄을 많이 그어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그래서 요거를 구별해서 밑줄을 그어야지 막판에 시험 전날에 눈에 들어옵니다. 책을 너무 지저분하게 보면 막판에 가면 어떤 피드백이 나오냐면 내가 본 책인데 도저히 지저분해가지고 이 책 못 볼 것 같아서 책 바꾸면 안 돼요.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성격이 깔끔하신 분들이 유리해요. 성격이 안 맞더라도 초반에 책 정리를 깔끔하게 가셔야 돼요. 이 책을 한 5번 더 볼 거예요. 남은 기간 동안. 계속 덧대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지저분하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아까운시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유치한 얘기예요. 다 큰 성인들 앉혀놓고. 근데 이 정도는 구별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펜도 좀 얇은 걸로 가세요. 줄을 생각보다 많이 그으니까 펜을 너무 두꺼운 거 쓰면 책이 너무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제일 얇은 펜이죠. 0.28mm 막 이런 펜 있잖아요. 그런 거 사가지고 자도 플라스틱 막 학원에서 나눠주는 막 낭창낭창한 거 있죠. 그런 걸로 밑줄 그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도를 많이 안 나가니까 오늘 딱 집에 가셔가지고 교재 복습을 하기 전에 요런 거부터 결정하는 거야. 나는 그냥 뭐 내가 선호하는 거 없으면 이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수업 시간에 제가 이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쟁점 키워드로 체크하세요라고 하지만 가끔씩 막 하다 보면 그냥 빨간색으로 체크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빨간색으로 체크하라 그러면 쟁점 키워드 체크하라는 얘기구나 그냥 선호하고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이 딱 선호한 스타일 없으면 그냥 웬만하면 이렇게 가세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나는 어떻게 하겠다 결정하시고 당장에 펜도 사야 돼요. 그렇잖아요? 문구사 가서 펜도 사야지 이걸 이제 내일부터 복습 이제 진도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형식적으로 이제 이런 걸 어떻게 할 건지 정리를 오늘 다 끝내고 내일부터는 진도도 많이 나고 페이지도 많이 나가니까 이제 복습에 올인해가지고 교재 정리부터 착실히 하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잔소리 하나만 더. 교재 정리를 되게 강조하니까 이게 또 여러분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떤 식의 좀 함정에 많이 빠지냐면 교재 정리만 몇 시간 동안 해요. 알록달록 막 해가지고. 하지 말란 거 막 색깔까지 만들어가지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 자주 얘기하는 게 교재 정리는 단순 작업이고 노동이지 공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수업을 지금 듣잖아요. 거의 4시간 동안 하거든요. 좀 막판에 좀 길어져요. 3시간, 4시간 동안 수업을 들었으면 오전이 날아가죠. 그럼 당연히 오전 수업 듣고 힘들게 이제 들었으니까 점심도 먹어야 돼요. 점심을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오후에 딱 독서실이니 어디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교재 정리를 먼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일 좋은 거는 수업을 들으면서 교재를 끝내버리는 게 제일 좋은데 초반에는 그게 되는데 이제 뒤로 갈수록 진도가 나가는 것도 많아지고 추가로 막 설명하는 게 이제 소화해야 될 분량이 많아지니까 수업 시간에 이거를 다 체크를 못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수업 시간에는 빨간색만 위주로 체크하고 나머지는 연필로 체크만 하고 집에 이제 독서실 가가지고 내용 복습하기 전에 어디다 뭐 밑줄 거라가 머릿속에서 사라지기 전에 얼른 교재 정리부터 끝내놓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교재 정리는 뭐라고요? 단순 작업이에요. 공부를 하기 위한 밑작업이에요. 공부가 아니에요. 실질적인 공부는 수업 듣고 교재 정리해 놓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뭐야? 복습이라는 거는 특히 기본 강의 복습은 아침에 들었던 거를 머릿속에서 떠올리면서 책을 다시 보는 거예요. 수업을 다시 들으면 안 돼요. 가끔 보면 똑같은 강의를 연속 들으시는 분이 있는데 강의는 한 번만 듣는 거예요. 쓸데없이 객관식 같으면 이제 뭐 눈에 뭐 귀에 바르라 그래가지고 막 같은 강의를 반복해서 듣는데 주관식 시험, 고등 시험으로 갈수록 주관식 시험으로 갈수록 혼자서 소화하고 암기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같은 수업은 한 번만 듣는 거거든요. 아침에 수업 듣고 점심 먹고 가셔가지고 책 정리는 30분, 1시간 그냥 내용 생각 없이 그냥 어디다 이거 체크하라고 했을지 하면서 빨리 그냥 작업 끝내놓는 거야.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침에 수업 들었던 걸 책을 읽으면서 설명 들었던 걸 필기라도 옆에 펴놓고 이런 거구나 막 찾아보고 조문도 한번 찾아보고 막 검색도 해보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수업했던 걸 리마인드 하면서 교재를 한번 다시 훑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뭐 다시 돌아가야 돼요. 훑으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여기 밑줄 빼먹었었네. 아, 이거 밑줄은 이건 줄여야겠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가서 외우셔야 돼요. 외운다는 얘기는 주관식이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발라서 외우는 건 의미가 없고 하다못해 중요 키워드 단어 같은 연습장에 한번 써보고 전체적으로 긴 문장을 단어를 다 끊어놨기 때문에 요거를 답안에 쓰기 위한 비문 없는 문장으로 만드는 연습도 하셔야 돼요. 말을 만들어 보라 그러거든요. 그런 것도 문장으로 써봐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냐면 아침에 수업 듣고 교재 정리하고 전체 이해 복습한 다음에 전체 내용 중 중요 키워드를 암기하는 것만 한번 다시 쫙 해보겠다고 가셔야 돼요. 그거를 기본 강의 복습의 기본으로 가시면 돼요. 쓸데없이 지금 단계에서 막 기출문제 안 풀어도 돼요. 지금 기본 강의 한 번 듣고 문제가 기출문제가 다 풀리는 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문제 풀면 안 되고 그냥 연습 문제 나가는 정도 그 정도만 보는 거지 지금 쓸데없이 기본 강의 단계에서 기출문제집 같은 거 보지 말라 그럽니다. NC 막 공부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 말고는. 그래서 딱 그 정도 복습하면 하루가 빠듯한 게 정상이에요. 초반에는 진도가 좀 조금 나가서 널널해가지고 자꾸 이것저것 보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한 초중반만 넘어가도 하루에 소화해야 될 분량이 엄청 많아집니다. 복습이 막 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다가 그냥 그만두느니 처음부터 그냥 딱 공부 범위 한정해가지고 요거를 완벽하게 하고 다음 순환 가서 추가하겠다로 가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오늘 딱 집에 가셔가지고 그럼 하루 공부 계획 같은 거 세우셔야 돼요. 지금 저녁에도 막 민법 수업 잡혀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분배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왜냐면 민법 복수도 하셔야 될 거니까. 지금 우리가 형소만 하루 종일 올인해가지고 현실적으로 공부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 분배니 어떤 식으로 몇 시간씩 할 거니 교재 정리 어떻게 할 거니 이런 것들을 형식적으로 오늘 다 계획 세우고 정리해가지고 내일부터는 그야말로 그냥 실질적인 공부만 따라갈 수 있게 준비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할 잔소리는 다 했어요. 첫 시간에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 이제 교재 진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첫 시간 이렇게 하고요. 자, 10분 쉬었다가 2페이지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게요.